여야는 오늘 일제히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어 활동을 종료하고 당 정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독자적인 교섭단체로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원 구성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21대 총선 개표 결과 비례대표 의석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총 5개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됐습니다. 선거 실무를 총괄한 두 정당의 서부총장과 함께 정당 투표 결과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 민심,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났는데 여야는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총선 이후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해단식 분위기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재창당 수준의 당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자만을 경계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시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당 내분으로 이후 대선과 총선에 참패한 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성원을 받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선무인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걸 잘 반성을 해서 앞으로 원내국회뿐만 아니고 정당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울했던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단식,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집권 세력을 능가하는 유능한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아들이고 재창당 수준의 당 쇄신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급하게 이루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체질 개선도 확실히 매듭 짓겠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해단식에 황교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당선인도 배출하지 못한 민생단 해단식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총선 결과에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한편 제3지대 중도정당으로 다시 재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비례 3석을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면서 실용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밝혔고 앞서 어제 눈물의 해단식을 가진 정의당은 아쉬운 결과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 원칙을 지켰다며 여성과 청년 등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엇갈린 희비 속에 총선 체제를 마무리한 여야, 새로운 각오로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논의에 착수합니다. 여야 모두 추경안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추경안 심사를 위한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약 7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추경안 규모를 13조 원 정도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편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추경안 처리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빠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내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참패로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인 만큼 제대로 논의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접촉은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을 비롯해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 처벌법 등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총선 참패를 한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비대위원장직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양윤선 기자입니다.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카드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는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또 당선자들 얘기들을 들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의 재건을 위해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권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15일 사퇴 발표에 앞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당을 추슬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선에 성공한 정진석 의원은 위기 극복 역할을 할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뿐이라며 다음 주 초 당선인들과 논의해보겠다고 했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새 지도부를 구성해 당 쇄신을 일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당선된 조경태 최고위원과 3선에 성공한 김태흠 의원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앞서 비대위원장의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독자적인 교섭단체로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국회 원구성과 공수처장 임명 등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목적이었던 일회성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당초 여야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비례위성정당과 각각 합당해 몸집을 키울 계획이었지만 독자적인 교섭단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하겠다던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독자 교섭단체 구성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역시 국회의원 1명만 더 있으면 된다며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유는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각각 2명을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데 야당 몫의 2명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로서 2명 추천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 목소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로 협상에 참여한다면 통합당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을,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각각 배분받았는데 의원 꺼주기를 통해 각각 1석과 3석만 늘리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아직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경쟁적으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비례위성정당에 이어 또다시 위성교섭단체까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슈 분석 김희연, 임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그야말로 정말 압승을 거뒀는데요, 김 기자. 네. 이번 당연히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있겠지만은 자칫 오만해 버릴 수 있는 것을 아주 경계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민주당에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오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선거 승리의 기쁨을 누릴만 한데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당내 기강을 다잡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해단식에서 겸손함을 강조한 지도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다. 누구나 다 지나가는 손님이 항상 보도록 그런 어항 속에서 투명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중이기도 하고 또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야당 탓할 수 없고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인데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도 지금 선거 후 바로 이제 꺼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확대를 다시 꺼내들면서 집권 여당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총선 승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확대는 여야 의견이 동일한 만큼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경제 비상 시국입니다. 국회가 지금 당장 꼭 해야 하는 일도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예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의를 위해 4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여야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민주당에서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회동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통합당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0일 추경안 시정 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르면 24일, 늦어도 29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고 총선 전 뒷수습 때문에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추경안 협상의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재 소득 하위 70%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대해선 의견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쟁점은 지원 금액인데요. 민주당은 정부 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으로 정부 여당 안의 2배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원 마련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최대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고 안 되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예산 지출 항목을 변경해 예산 증액 없이 추진하자는 게 원칙이고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지원까지는 괜찮지만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임채원 기자. 이번 총선에서 이제 참패를 한 미래통합당 상황을 좀 보죠. 미래통합당의 패배야 의석수로 보자면 과거에 통합민주당이 81석도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최대의 패배는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180석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패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마무리한 상황인데 지도부가 붕괴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수습 방안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네, 일단 통합당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부터 했는데요. 네. 오늘 해단식에서 있었던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고 국민 다수의 열망이었고 명령이셨던 보수 대통합도 미진했습니다. 보수 우파로서의 가치와 품격도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네, 이어 총선 참패 뒷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네.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나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점차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김정인 예. 전 위원장 쪽으로. 예. 예, 현재 보면은 이번에 이제 5선이 된 정진석 의원은 위기 국면을 극복할 비대위원장은 김 위원장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지만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김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오랜 정치 경력, 당 혼란 수습 경험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선거를 마친 뒤 쉬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당분간 자신을 가만히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다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홍준표, 김태호 등 지도부급 이제 무소속 인사들도 복당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쯤 구체적인 수습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채영 기자.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복당은 당연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심재철 대표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할 거냐라는 질문에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이라고 언짢아 했는데요. 예. 탄핵 때 당을 배신하고 지난 대선 때 당을 비난하고 지방선거 때 분탕질 졌던 사람들이 복당 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은 홍 전 대표 자신의 복당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홍 전 대표는 또 SNS를 통해 심 대표 권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황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권한 대행 운운하면서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정치 코미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당 지도부는 즉각 비대위를 구성하고 총사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승리한 180석이나 되는 여당의 네. 책임 있고 겸손한 자세, 또 패배한 통합당의 지도부 새 구성과 수습 방안, 이게 주제가 됐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은 어렵다며 통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통합당은 통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의 방향성도 본질적인 차이가 크다며 국민의당은 독자적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가입자들의 신상 공개 등 재발 방지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상임위 회부된 청원은 지난 2월 10일과 3월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문 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 국회의장의 임기를 마치는 5월까지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도서관장과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7명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오는 7월까지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모금액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1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역대급 투표율과 결과를 낳았던 4.15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그 열기와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조명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논란이 됐지만 지금 보면 놀랍도록 정확한 총선 결과 예측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지나치게 오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섣부른 전망을 경계한다며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희망사항으로 가볍게 내뱉은 유 이사장의 예측 숫자가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통한 족집게 예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200석도 될 뻔했다며 이제 정치 비평을 그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총선 전략을 담당했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대외비였던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권역별 판세를 공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누적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투표 직전에 이뤄진 분석 결과였는데요. 놀랍게도 총 예측 의석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의석수인 163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권역별로도 실제 결과와 동일하거나 차이가 근소한 정도로 거의 비슷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선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 건 여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과반을 자신하던 미래통합당은 선거 막판에 이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라며 엄살을 부렸었는데요.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실화된 여야의 선거 예측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살아 돌아온 홍준표 전 대표.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과 함께 미래통합당 복당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총선 참패로 혼란한 당 수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고 차기 대권 도전에 직행할 뜻을 밝히면서 다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당권 대권 분리론이 지금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사람은 9월부터 당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당권을 도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홍준표 전 대표는 복당한 뒤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 이같이 대답하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대권 도전은 마지막 꿈이라며 대구 수성 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통합당의 선거 참패를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내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 당 밖에서 모셔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김 위원장을 추천했는데요. 선거 총책임자였던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지적에는 김 위원장이 공천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번 선거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도 왔어도 못 이겼다며 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복당 반대론에 대해 당을 25년간 지킨 주인을 뜨내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본인의 의지대로 복당과 대권 도전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 직전 막말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죠.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당 지도부 제명까지 갔다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했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는데요. 당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자신이 회자되는 데 대해서 오늘 당 지도부를 겨냥한 뒤끝을 쏟아냈습니다. 경기 부천병 선거에서 낙선한 차명진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 참패 원인이 자신의 막말 탓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다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역사의 대죄인으로 낙을 찍힐 것 같아서 한마디 남겨야겠다면서 패배의 원인으로 자신의 막말이 아닌 자신을 매도해서 쫓아내려고 한 지도부에 실망해서 보수층이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후보는 특히 통합당 지도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비교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좌파의 김남국 사례를 봐라. 진짜 막말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감싸고 돌았다며 내가 지도부였다면 좌파들의 막말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진실 게임으로 들어갔을 거다라며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쏠리자 억울한 심정을 내비친 차명진 후보. 낙선 후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중 또 하나 초유의 관심사였던 비례대전의 결과도 중앙선관위의 의석 산정 또 배분으로 어제 오후에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에 담긴 의미 또 각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더불어시민당의 정은혜 사무총장 또 미래한국당의 염동열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회단식들 하셨죠? 네, 저는 지금 방금 해단식을 하고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도 오전에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은혜 총장님 제가 처음 이렇게 그러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인사할 기회를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네. 그 대체로 지금 이제 제가 그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모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분위기는 예상할 수 있고 예상한 대로 대체로 전해졌습니다만은 지금 그 시민당의 해단식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초반부터 그렇게 뭐 승리를 뭐 이기거나 뭐 우리가 또 많은 의석을 얻거나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에 계셨던 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정당을 꾸렸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그 위기가 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똘똘 뭉쳐서 했던 선거라서 뭐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수고한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기쁨의 눈물이었나요? 기쁘다기보다는 뭐 그냥 고생했다. 서로 많이 이렇게 좀 위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염동열 총장께서는 중간에 공천 초반에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도 있고 했었는데 네네. 오늘 정리하면서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좀 잡잡하기도 하고요. 네. 먼저 이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든 회초리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죠. 예. 뭐 관련되면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특히 저희들 당의 33.84%, 아마 더불어민주당에는 33.35%, 우리가 0.45 정도 이렇게 더 받아서 더불어시민당에 19석을 받았고 시민당이 17석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또 국민에게 감사한 이제 의석수이기도 하고 프로세스입니다만은 그래도 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통해서 각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 대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또 핑크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국민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함께하는 정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9석 정도면은 뭐 20몇 석 한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전략적으로 부풀린 면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은 예상한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줄곧 주장했던 것은 20석에서 25석. 예, 그렇게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최저 20석, 최고 25석인데 최저로 보면 한 석이 모자란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국민께 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22석 3석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시민당은 목표 달성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있었고 또 열린민주당과의 또 상호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가 그쪽과의 경쟁 관계도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17석 또 33.35% 지지에 대해서는요. 네. 일단 더불어시민당의 탄생 과정을 보시면 이제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비례대표 후보가 6에서 7석 정도로 예상이 되었었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다른 소수 정당과 연합했을 때 특히 굉장히 이해찬 대표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하셨죠.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제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 또한 다른 소수 정당에서 오신 분들로 배정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는 정말 딱 17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좀 무서우시다. 이번에 많이 느낀 게 정말 더하지도 아니하시고 덜하지도 아니하시고 딱 17석을 저희에게 주셨던 것은 저희가 뭔가 너희들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랬던 의미가 아닌가. 중간에 뭐 14번 정도도 위험하다, 저쪽에 열린민주당으로 쏠린다 이런 중간에 한때 여론의 흐름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방송의 지지율을 보면 이제 그때 열린민주당에서 뭐 한 12% 이상 뭐 10석을 얻는다, 뭐 7석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에 있어서는 좀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나간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실제로 이해찬 대표님과 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진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할 정당은 더불어시민당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좀 확장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더불어시민당을 콕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민주당 몫으로 갔던 분들 11번부터 17번까지죠? 네네. 그러면은 비례하고 합해가지고 민주당 의석수를 계산할 때 7석을 더해서 163 더하기 7석이니까 170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시민당 17석을 전체해 가지고 180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 그 더불어시민당에 계시는 모든 그 17명의 의원님들은 지금 하나로 되어 계십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네. 함께 출마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뭐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같은 소수 정당에서 그렇죠, 오신 예.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시민사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지만 이제 등원하기 전까지는 우리 더불어시민당이라는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는 명백하게 미래한국당은 이제 통합당과 같이 가는 정당이다 해서 단순 합산해도 되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민주당 몫도 있고 소수 정당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하는 게 적당할까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아까 우리 염동열 총장께서 지금 미래한국당 얘기만 할까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움직일 때는 통합당에 대한 분위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민심이 전달이 됐을 것인데요.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제 저희들 미래한국당의 조상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이 저희들을 이제 난 거죠. 어떻게 보면 등과 배인데 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거에 대한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주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기 했고요. 다만 이제 선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는 이제 당이고. 또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당이고 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도 드렸던 당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외에 우리 통합당의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참 국민께 많은 이제 꾸중을 들은 것이다, 회초를 드린 것이다.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는 지난 3년 전에 국정 혼란에 대한 것도 이제 용서를 받고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또 보수의 가치를 지킴으로 인해서 여야의 이렇게 균등한 기회부여 그래서 견제와 상호 또 나라를 경영하는 우리 여당에도 함께 이제 이렇게 양단에 이렇게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참혹한 참패를 해서 참패한 아픔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날개가 균형이 맞고 잠자리 날개가 균형이 맞듯이 네. 그래서 나라가 이제 걱정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좀 더 응원해 주시고 또 집권 여당도 이제 협치의 정치, 상생의 정치,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해 주셨으면 새로운 정치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두 분 다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유세 현장을 이렇게 도셨으니까 민심을 파악하는 데는 두 분이 제일 앞장서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 전체적인 결과 좀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정말 그 선거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 선거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수의 의석을 얻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 하지만 그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능력,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총선 결과를 놓고 뭐 정치권이나 언론 할 것 없이 승패 요인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표심을 흔든 결정적인 승패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셨는데 그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저는 국민의 힘인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어느 정당이 또한 어떤
정당이 나를 대변할 수 있고 또 나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특히 이번에 저희 또 비례 후보들과 지역구의 후보들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비례 1번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코로나 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실제로 그런 분이시고, 또 경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신현영 당선자. 네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대표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장애인 대표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의 그 후보들이 진짜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 좀 운동을 했어요? 어떠세요? 네네. 아니, 목이 전혀 안 쉰 것 같아서 목청이 좋으시나 어쩌나 그래서. 사실 제가 연설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뭐 후보자도 아니고 또 이제 위치상. 네, 그래서 지금 뭐 연설은 하지 못했고요. 네, 현장을 가서 민심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면 어떻게 보십니까? 승패 요인의 결정적인 건지 결국은 이제 비례 정도는 어느 정도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 목표를 달성했지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통합당은 사실상 패배했다, 참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공천 이제 파동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막말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좀 아쉬움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제가 불안하고 어렵다. 그리고 외교 안보도 상당히 우리가 좀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닌가. 또 안보도 상당 부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민심이고 또 천심이고 또 표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만은 코로나 전국에서 사실은 대부분 국가의 여러 가지에 새롭게 고쳐나가고 또 보수해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좀 묻혀졌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것은 이제 180석의 이런 방대한 표를 이제 가지셨으니까 이러한 그 곳곳에 사회 곳곳에 정치 곳곳에 이렇게 고장난 부분, 좀 위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정말 협치의 정치를 통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돼야지 하나의 이 당이 이제 혹시 그러진 않으라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데 독단 독선이 되면 더 큰 우리 국민적 위기 또 불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간곡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에게 또 지도부들에게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융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해진 것은 좀 고쳐매고 구부러진 것은 좀 펴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두 당 말씀을 너무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역사상 그 전례 없는 180석이라는 의석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받아서 열심히 잘 좀 해결해 봐라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해찬 대표님도 막 완전히 막 경계를 하셨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네. 두 당 모두 출발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의 합류가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합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합당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중 어느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전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과 배다.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등과 배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도 외로운 섬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다 하더라도 육지하고 연결, 브릿지가 없으면 상당히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드렸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한 당이고 하나의 정체성과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미래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제 충격에 의해서 사실 이제 정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자차 이제 비대위도 꾸려지고 그리고 이제 정비가 되면 의논해서 어떻게 보면 뭐 형님 집하고 의논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성과 적절성 또 효율성 뭐 이런 부분은 우리 그 형님 당이라고 해도 되나요? 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은혜 총장 어떻습니까? 그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끝나면은 해산하는 것처럼 얘기를 당 대표들은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이 자리에 나와서요.
그게 어디 당헌이나 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규에는 당규에요? 우리가 이제 또 해산을 처음부터 모이기를 우리가 뭐 정당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정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함께할 정당이다라고 해서 뭐 형제 정당이다, 모자 정당이다 하시지만 저희는 새는 두 날개로 난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했던 정당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위한 또 정당이었고 또 다양한 소리를 듣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당장 뭐 해산을 한다든지 합당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신속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당선되신 이제 또 당선인 분들도 계시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시민당 내에서 또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 며칠 전에 우희정 공동대표하고 또 제가 국회 방송 인터뷰를 했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만은 국회 전략 차원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교섭단체 독자적인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 자체가 전략상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 여론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 뭐 여당으로서 이렇게 오만하거나 교만해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뭐 공수처는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로 뭐 추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앞으로는 과거를 청산한다기보다는 더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될 텐데요. 함께 또 야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지금 또 많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외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요?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기준에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연동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좀 부드러운 마음을 쓰고 이제 칭찬하기 운동을 했고 조화의 정치를 사실은 좀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더라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어쨌든 4+1이라고 하는 연동제에 집착한 다당제에 집착한 어떻게 보면 법을 조금 넘나드는 그런 선에서 이게 탄생한 이제 선거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가장 피해자가 정의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당제가 되지 못하고 거대 양당 구조로 됐다 하는 차원에서 4+1에 대한 그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 당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불갑을 저희들이 힘이 모자르다 보니까 탄생한 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또 대응해서 또 흔히 꼼수라고 그러지만 꼼수라고 생각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 교섭단체 전략 때문에 지금 오가는 거 어떻게 그래서 보시냐고 민주당과 이제 이거 시민당이 만들어졌는데 두 당이 합쳐서 전략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편도 없다라는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이 연동제에 대한 것은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 여야가 다 반성이 필요하고 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통합당하고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독단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룰 수는 없고요. 뭐 같은 형제라고 했는데 뭐 상이라고 해봐야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뭐 같은 마음 같은 같은 뜻으로 전략으로 얘기하는 그래도 것이니까 안 정도인 것 같은데요. 큰 집에 우리가 뭐 제사 지내러 가듯이 큰 집에 입장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이번 그 선거법이 우리가 또 시험적으로 또 했지만 실제로 위성정당의 탄생을 막지 못했고 우리가 추구했던 국회의 뭐 다양성이나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는 비례대표가 더 많이 확대되고 늘어야 되고 전체 국회 의석수가 늘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여야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국회가 정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인지 이번에도 구성을 보면 지난번에도 55.5세의 남성, 이번에도 54.5세의 뭐 남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명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균 한 살 낮아졌군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저와 뭐 신보라, 김수민 의원 해서 30대 의원이
전체에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양당해서 한 20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20대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성 의원의 수도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뭐 여성과 청년들이 또 뭐 장애인이나 뭐 다른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또 문해적도 해주셨지만은 더불어민주당과 한 형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이번에 세석을 받아갔죠. 딱 맞추면 20석이 되는. 그렇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해서 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뭐 숫자를 맞춰서 뭐 20을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의 기조로는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그 합당은 없다라는 게 기조입니다. 예, 염동열 의원님. 아까 그 뭐 새도 좌우로 나르고 잠자리도 날개가 균형이 있어야 난다고 했었는데 한쪽이 좀 작아도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한쪽이 열심히 퍼덕이면은 이제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21대 국회 뭐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가야겠지만은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푸덕이면은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쪽이 좀 부족한 쪽은 열심히 흔들면 되겠죠. 예. 건강한 날개가 리더에 나가야 되고 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둘 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제 힘으로 집권당으로 해서 밀어붙이지는 않았는가, 또 독선하지 않았는가, 또 협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또 국민의힘이라는 것으로 우리 야당은 또 발목을 잡지 않았는가, 또 과한 투쟁을 하지 않았는가, 딴지를 걸지는 않았는가. 서로의 각자로 돌아가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치를 했고 우리 정당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깊이 반성하면서 우선 나부터 반성해내고 그리고 저는 협치의 정치를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날개가 좀 꺾인 한 야당에 대한 것을 부축을 하고 또 함께 협치를 하는 것은 여당의 역할이다. 그래서 통큰 정치, 포용의 정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정치를 여당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방송도 이해찬 대표님이나 또 이인영 우리 원내대표나 좀 들으셔서 정말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딴 생각, 정치적 전략이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300석 중에 180석으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는데요. 60% 이상이 돼버릴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견제 기능을 좀 상실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 이제 15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서도 실제로 우리가 개혁하고자 했던 과제들을 이행하지 못했던 일이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당에서의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당이 독단적으로 오만하게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당선 그 결과가 나고부터 모든 지도부 의원 뭐 당직자분들과 함께 다 그거를 경계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고요. 협치도 말씀하셨고 정말 그 여당이 정말 크게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당에서도 부정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당내에서 이제 실제 내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됐을 때는 지난 이제 2, 3년 기간 동안에는 여당 내부에서 좀 이견을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만약 그 풍토 들어간다면은 180명의 의원들이 대통령과 청와대와 일사불란하게 가버린다면은 분립된 권력기관으로서의 국회 입법권이 견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우려가 나올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의 추세라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좀 장단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야당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이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20대 국회의원이었지만 실제로 사실은 누구 하나도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또 본보기 삼아서 21대 국회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야권에서도 역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야당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거대 여당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견제기능 있다면 관련해서. 우선 우리 어떻게 저 나갈 계십니까? 총장님이나 저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양당의 워크숍 할 때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으로 이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리부동하면 되지 않고 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면 다르다고 한다면은 좀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나눈 대화는 아마 양당의 지도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거대 여당 우리가 빠름으로 얘기한다면 토끼와 거북이가 있듯이 많고 적음으로 본다면 많은 여당, 우리 적은 우리 야당인데요. 잘 이걸 배분해서 모든 것이 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총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또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노려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두 분께서는 이번에 이제 불출마로 의정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당장 의정 활동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은 21대 마치기 전에도 또 등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또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 좀 기여하고 싶은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정은혜 총장 얘기하실래요? 네. 제가 사실은 좀 어린 나이에 보통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선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당이 제가 임기 종료되는 날까지 좀 정리하는 작업들 또 인수인계하는 작업들을 또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을 사실 8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승계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인데요.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꼭 그 자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갈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 어느 자리라도 가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염동열 의원께서는 또 당에 이제 이쪽으로 비례정당 만들기 전에 당에 또 인재영입위원장도 맡아서 하시고 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좀 말의 성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꿈꿨었습니다. 담백하고 순수하고 상호 인정하고 조화 조율을 하는 정치를 이렇게 꿈에 뒀었고요. 그리고 국민을 정말 하늘처럼 섬기는 이제 그런 정치를 꿈꿨었습니다만은 아마 저도 이제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국민에게 못다한 것들 정치인으로서 부족했던 점들도 보충하고 또 반성하고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혹 멀리서나마 또 주위에 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작은 돌 하나 놓는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정치,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그리고 미래의 정치를 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얼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의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일회 한시 지원하는 단일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추경안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